네, 안녕하십니까. 박상석입니다. 예, 4주차 두 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두 번째 강의부터는 대주제가 경영학의 역사, 경영학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경영학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강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경영학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자, 경영학의 역사,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저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경영학 관리론에 대한 역사. 자, 우리 한국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경영학은요, 미국 경영학을 많이 따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 경영학에 대한 역사를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미국 경영학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예, 실천 학문 그리고 관리론에 의한 경영학을 이루고 있다 하는 거. 실천 중심의 관리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테일러라는 사람이 만든 과학적 관리법이 있습니다. 예, 과학적 관리법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경영학의 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경영학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경영학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갈까 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바로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알아보면은요, 1746년도에 옥스퍼드 대학교를 자퇴했다고 합니다. 자퇴한 이유는요, 나는 더 이상 대학에서 배울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자퇴를 한다. 예, 참 세계 뭐 탑 10 안에 드는 대학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학에서도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남들과 무엇인가 좀 특별한 학생. 자, 이 아담 스미스는요, 평생 동안 하나에 아주 집중된 관심을 보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부, 국가의 부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 자, 이 의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한번 지금부터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고기, 양조장,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생각 덕분이다. 1776년도에 이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기존의 철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서양 학문에서 착하게 살자,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선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 사상을 바꿔놓는 계기를 만듭니다. 평생을 마감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의 유명한 또 저서도 있기도 하죠. 국부론이라는 책. 국가의 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자, 개인의 이익 추구가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한다. 이것을요,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개인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우리 국가의 부를 형성한다라고도 해석을 하곤 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요, 우리 자본주의 이론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는 것. 이 자본주의 이론의 근간을 이루게 된 이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경영학 그리고 경제학의 학문적 배경에 근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 바로 아담 스미스였습니다. 자, 이 사람 평생을 살면서 또 아주 중요한 일을 또 하나를 또 했습니다. 머리핀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요. 아주 젊었을 때 10명의 노동자를 데리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10명의 노동자가 18개의 공정 단계를 혼자 한 사람이 다 수행을 했을 때에 비해서 이 18개의 공정 과정을 다 나눠서 분업을 했을 때 총 48,000개의 머리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기존 한 사람이 하는 것에 비해서 240배의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당시에는요, 이건 엄청난 생산 기술의 혁신, 바로 분업이라는 것을 제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국가의 부, 개인의 이익이 형성돼서 국가의 부는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한 사람, 바로 아담 스미스고요. 아담 스미스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녹아들어서 우리 경영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거, 제가 그 부분을 먼저 도입부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도요, 한 명의 아주 중요한 사람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지금 뭐 아담 스미스 그리고 지금 나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입니다. 경제학에서 우리 경영학으로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게 되는데, 이 두 명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들이 우리 경영학에서도 많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린다는 거. 자, 어떤 인물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장 바티스트 세라는 사람이고요. 지금부터 저는 그냥 편하게 이 사람을 세이라는 표현을 써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론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개인의 이익과 우리 사회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시장 가격은 형성이 된다. 자, 이 개인의 이익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익들이 서로 교차점을 이루는 부분에서 시장은 스스로 알아서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이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상황에서 국가 또는 외부의 다른 요인들이 개입을 하게 된다면 그 시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거. 자, 이 세이라는 사람은 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이 연구에서 어떤 부분을 밝혀냈냐 하면은 바로 세이의 법칙이라는 것을 182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세이의 법칙. 추가적으로 이 세이의 법칙에 대해서는요, 뭐 고전학파, 경제학에서의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이론이기도 하다는 거. 자, 케인즈는요, 이 세이의 법칙을 한마디로 나중에 요약을 합니다. 바로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또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견인한다, 이런 말들로 표현을 합니다. 자, 즉 이걸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물건을 만들어서 내놓는 즉즉 모든 물건들은 다 팔려나간다. 자,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구매력보다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공급력이 훨씬 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요, 아주 공급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경제학자들의 모든 관점의 중심이었다는 거. 자, 이러한 관점은요, 또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관점의 변화가 옵니다. 1929년 10월 24일을요, 검은 목요일의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뉴욕 증시가 아주 폭락을 한 날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날을 일컬어 우리는 대공황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이제까지는요, 공급을 해 놓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사갔다. 지금과 예를 들자면 뭐 마스크 같은 경우겠네요, 그죠? 공급을 해 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사가고 물건이 부족한 현상이 이루어졌는데, 1929년도에 뉴욕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원인은 무엇이냐? 유효 수요의 부족이었다.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 그래서 오히려 공급한 것이 재고로 남아 여러 가지 제품이 팔리지 않는 상황들이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증권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바닥을 치는 사건이 터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이의 법칙이 나온 게 1820년, 그리고 대공황이 터진 게 1929년. 이때까지는 상당히 공급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 이때부터는 또 관점이 이동이 있었겠죠. 자, 지금 왜 내가 경제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요. 경영학은요, 경제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문학, 사회학, 철학, 뭐 법학, 공학, 자연학 등등에서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학 관점으로 또 새롭게 재해석을 해서 고객에게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 사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영학을 응용학문이라고 한다는 거. 자, 여기에 아담 스미스와 이 세이라는 사람은요, 우리 경영학에 이러한 이론들을 내놓으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세이의 법칙은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래프를 낳게 됩니다. 바로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가격과 Y축에는 가격이 있고요. X축에는 수요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D라는 직선은요, 디맨드 커브라고 해서 수요 곡선, S는 서플라이 커브라고 해서 공급 곡선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수요량이 결정이 된다는 거. 이 그래프 하나를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물건을 이 정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영학은 그러면 이러한 경제학에서 나온 이론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 수요 공급 곡선은요, 생산 관리와 마케팅 쪽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마케팅 쪽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가격. 마케팅 쪽에서는요, 이렇게 경제학에서 들어온 기본적인 이론과 심리학에서 들어온 이론들을 접목시켜서 심리적 가격이라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9,999원이 만원보다 구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심리적 부담감이 적다. 그래서 물건이 더 잘 팔리게 만든다. 우리 경영학에서 응용한 이론들입니다. 자, 뭐 경영학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또 경제학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드느냐? 예, 여러분들이 이 더 어렵게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경영학에는 녹아들어서 우리 경영학을 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경영학은요, 주변 학문들을 상당히 많이 끌어들여서 우리 경영학에서 새로운 방법을 창출시키는 아주 그런 능력이 탁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응용 학문 그리고 실천 학문, 뭐 심지어는 예전에 나왔던 경영학 원론에는 우리 경영학을 테크니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뭐 이러한 지금 아담 스미스와 장 바티스 세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경영학이 인접 학문과 이러한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었구나 정도로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경영학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자, 경영학 역사는요, 15세기 중세 교역부터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탈리아의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베니스를 중심으로 해서 중세 교역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경영학의 역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1675년도에는요,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발이라는 사람이 완전한 상이라는 책을 통해서 경영전사를 만들었다. 경영학의 역사가 있기 이전 단계를 사발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경영학의 전신인 틀을 만들어줬다. 뭐 이 정도. 그리고 1700년도에 들어오면서는요, 독일이 경영경제학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경영경제학의 전신이 되고 있는 상업학을 기반으로 독일이 먼저 미국보다는 먼저 경영학을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1886년도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가 바뀌고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미국 경영학이라는 것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미국 경영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테일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과학적 관리법 이것에 의해서 경영학이라는 역사 어찌 보면 미국 경영학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 하는 거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1900년도에 뭐 스위스에서도 약간 뭐 이 여러 가지 학문적인 틀에 있어서 체계를 잡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성은 뭐 그다지 그렇게 많이 부각되진 않고요. 자, 1950년도 2차 세계 대전이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전쟁의 결과가 경영학의 또 역사의 판도를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을요, 독일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미국이 승리한 원인을 자본력의 승리였다. 그래서 독일도 미국의 경영학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독일과 미국의 경영학이 융합 체계를 이때부터 이루기 시작했다는 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하면은요. 독일이 상업학을 중심으로 이론 경영학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미국 경영학인 관리론 쪽으로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 자, 독일과 미국 경영학이 이제부터는 서로 방향이 조금씩 같아지는 시기. 자, 1960년대에는요. 자, 독일과 미국이 양대 산맥을 이루는 가운데 일본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또 나타났습니다. 경영학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적인 독자적인 경영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 1960년대를 시작으로 1970년대까지 전 세계 경제 모든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일본식 경영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A, 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J는 저편입니다. 자, 미국과 일본의 경영 이론에서 좋은 점들만을 다 따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Z 이론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일본의 경영 방식을 우리도 이제부터는 배우자. 이거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의 장점만을 따놓은 오우치라는 교수가 만드는 Z 이론이라는 것이 또 등장을 하게 됐다는 거. 자, 1973년으로 가서요. 전 세계적으로 이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자원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자원 경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는 시기. 그래서 미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동, 어찌 보면 이게 석유가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도 전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원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점을 하고 경제를 너무 선도해 나가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조짐으로 석유 파동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전 세계의 경제적인 파급 그리고 경영학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1980년도에 들어와서는요. 이번에는 화폐 가치,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화폐 가치가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자, 이때 가장 피해를 본 곳은 바로 일본의 엔화를 절상시킵니다. 이 플라자 합의를 주도한 것은요, 바로 미국이었고요. 미국은 일본의 경제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엔화를 절상시켰다 하는 부분. 자, 전 세계도 정말 치열하고 무서운 경쟁 속에서 경영학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1990년도에 와가지고는요, 일본 경제가 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모토를 토대로 해서 일본 경제가 상당히 침체가 됐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도 일본의 고유의 전통적인 경영 방식, 종신제 그리고 연공서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본 고유의 독자적인 경영 방식을 유지하고 나왔다는 거. 자, 2010년도로 들어와서는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학에는 인문학, 철학, 사회학, 공학, 자연학 등등등 경영 융합의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 자,
어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 MBA가 이제부터는 개별 전공보다는 경영학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융합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지금 이렇게 교육 방향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경영학도 그러한 트렌드에 맞게끔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거. 자,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경영학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연대표를 보고 간략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경영학에 대한 연대표에 대한 역사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요, 경영학의 역사를 바꾸게 된 아주 핵심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 그 사건들을 한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한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경영학의 여러 가지 트렌드, 관점, 모든 등등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됐던 것은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경영학 역사에 대한 사례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경영학 역사의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차의 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전기 에너지의 기반입니다. 자,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위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컨베이어 시스템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런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 자, 2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3차 산업혁명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보의 전쟁이 시작된 시기. 이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이었다는 거.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지금 현재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을 걷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요, 인공지능이 판을 치고 사물과 사물이 대화를 나누는 시대. 초연결혁명, 모든 것이 기계, 사람, 그리고 사물과 사물, 기계와 기계 등등 모든 것들이 초연결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자, 제가 1차부터 4차까지에 대한 산업혁명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산업혁명은 경영학의 역사와 같이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큰 틀을 잡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으셔야 될 거는 이 산업혁명의 핵심에서 우리 조직이 어떠한 변화를 맞이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초연결혁명 시대이라는 거. 우리 조직과 초연결혁명이 어떠한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점이 이쪽에 좀 초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경영학의 역사에 대한 케이스로 산업혁명에 대한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뭐 다 잘 하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주제는요, 미국 경영학 관리론에 대한 역사입니다. 자, 미국 경영학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통칭화한다면 미국은 관리론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한국의 경영학도 미국의 경영학을 많이 도입을 해서 이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 경영학의 관리론 체계를 우리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경영 환경, 경영 이론 등을 좀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진행하면서 사례들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긴 하는데,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경영자, 최고 경영자를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기 쉬운 쪽으로 관점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경영학이.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관리자 위주보다는 근로자 위주의 관점으로 많은 부분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영학 이론에 대한 가장 큰 틀은 경영자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 경영학도 미국의 관리론을 많이 도입해서 경영학 학문 체계를 이뤘다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경영학이 경영자를 중심으로 경영학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학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예, 중소기업에 대한 사례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지 왜 이렇게 대기업만 해주냐.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사례가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물론 열심히 노력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사례를 좀 저도 많이 발굴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 경영학이라는 전반적인 프레임워크가 그래도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전개가 된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종사를 하시고 중소기업에 무엇인가를 접목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대기업에서 했던 사례들을 살짝 우리 조직에 맞게끔 변화를 시키고 응용을 시킬 수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거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국 경영학 관리론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제가 연대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886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고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고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산에 집중을 뒀던 시점입니다. 자, 생산을 많이 하면 무조건 다 팔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양을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 대표적으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자, 그 다음에 1930년도,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이론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오는 슬라이드에 다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여기서는 큰 틀만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1930년도에 들어와서는 행동 이론이라는 것이 또 주축을 이뤘다 하는 거. 자, 고전 이론에서는요, 사람을 너무 등한시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행위 자체, 이 행동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많은 또 이론들이 나옵니다. 뭐 맥그리거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아치리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론들이 바로 행동 이론이다 하는 거. 자, 여기에서 또 발전을 해서 1945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는요, 야, 그래도 전체적으로 무엇이 투입되고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산출되는지 시스템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더 발전을 해서 1965년도에는 야, 니네 고전 행동 시스템 다 틀렸다. 어떠한 상황이 됐든 우리 조직에 적합한 상황에 맞는 이론을 도입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상황 이론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큰 틀로 따져서 고전 행동 시스템 상황 이론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지역적인 이론들은 뭐 수도 없이 지금까지 많은 이론들이 발전해 오고 있다는 거.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이론들이 다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나올 슬라이드에서는 여기 이론들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미국 경영학 관리론에 대한 역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소주제로 여러분들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연대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론을 좀 설명하기 전에 테일러에 대한 그 배경, 스토리를 조금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테일러라는 사람은요, 기존 회사의 운영 방법을 바라보니까
엄청나게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 사람은 너무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 물론 효과성 측면에서도 떨어진다.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일러가 바라본 관점으로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뭐 예를 들어 8시간을 일을 할 때 있어서 집중적으로 그 일에 전념하는 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만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테일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학적 관리법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공감대를 느끼시면서 다음 슬라이드에 이론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요 부분부터 생각을 하시면서 듣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테일러입니다. 자, 예, 약간 뭐 귀족 쪽에 있었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나중에 성공하고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잘 나온 건가? 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사람이 바로 테일러라는 거. 자, 테일러가 쓴 논문의 표지입니다. 자, 이게 바로 과학적 관리법.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이 조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일이 저마다 다 틀리죠. 그죠? 그리고 이 동작,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 제품을 하나씩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 이런 부분들을 아마 측정을 한 모양입니다. 테일러가. 그래서 저것들을 과학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만들어서 하루에 몇 개의 생산량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관리했다는 거. 자, 요런 것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었다 하는 거.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구체적으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이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요, 세 번째 소주제로 미국의 고전 이론, 그 중에서도 과학적 관리법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관리법, 너무너무 중요한 이론입니다. 자, 작업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작업을 과학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테일러라는 사람이 만든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일러는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기계화가 만연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장마다 많은 기계를 갖다 놓고 대량 생산을 원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해고가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 사람들은요, 태업을 하고 작업에 임했던 상황. 자, 태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것. 예. 사람이 테일러가 바라봤을 때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했을 때 집중해서 일을 하는 시간은 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도 되지 않는다라고 테일러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작업자들이 이렇게 일을 적당히 하는 것이 테일러는 무엇인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상황. 자,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테일러가 바라보는 거, 자, 이제 노동자들이 좀 능률을 좀 개선해서 생산량을 좀 더 증대시켰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물음표. 여기에서부터 테일러는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어떠한 이론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항상 문제 제기 또는 호기심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테일러의 관점은 근로자들의 능률을 개선시키고 싶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근로자들이 일을 적당히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작업 상황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방법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를 세웁니다.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겠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증대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생산한 양에 비례해서 임금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인해서 근로자들의 경제적인 복지를 증진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목표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천 계획을 세웁니다. 테일러가 실천 계획을 세워서 이 작업 단위별로 시간은 예를 들어 A라는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얼마가 걸리고 그 동작 단위별로 몇 분의 동작이 필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일일 생산량의 표준화를 만듭니다. 자, 이 제품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개까지는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들은 하루에 그만큼의 생산량을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초과하면 초과 수당을 줄 수 있는 성과급 제도 등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슬슬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테일러가 자, 무엇을 하고 싶었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만들고 싶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실천 방법을 계획을 세우고 시간 연구라든가 동작 연구 그리고 생산 표준화 성과급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한번 슬슬 한번 워밍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상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베를레헴 제철소라는 곳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을 하는데 그냥 가가지고 딱 보니까 지금 현재 일일 생산량이 이 제철소에서 12.5톤이 생산이 되고 있더라. 그러면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따져보고 동작에 대해서 따져봤을 때 생산 표준량이 한 48톤 정도로 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테일러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1인당 가져갈 수 있는 임금이 1.15달러에서 1.85달러로 증가가 되더라 하는 거. 자, 그러면 생산량도 늘어나니까 회사 측면에서도 좋고 그리고 임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근로자 측면에서도 좋을 수 있는 방법. 테일러의 생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자,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작업을 과학적으로 관리합시다.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생산 표준화, 성과급 제도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서 생산량도 늘리고 그리고 개인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급여도 늘려주자. 이것이 바로 테일러의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일선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부터는 이게 약간씩 변형이 되었다는 거. 자, 인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계시화했다는 거. 하루에 너는 무조건 48톤을 생산해야 되니까 48톤이 나오면 거기에 나누기 네가 일한 시간 얼마 그러니까 네가 받아가야 될 돈 얼마. 자, 인간을 기계화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영의 독재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위에서는요. 많은 생산량을 만들면 만들수록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만큼 더 닥달을 했다는 거. 그래서 경영의 독재화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되었다. 그 다음에 분배의 불공정성이 이루어졌다. 1.25달러를 받던 사람들이 48톤을 생산함으로써 인해서 1.85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이 1.85달러를 안 줬다는 얘기죠.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까지 만들게 되었다는 거. 자,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요. 미국 경영학의 스타트가 되는 이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경영학 전반으로 엄청난 혁신을 불러일으킨 기법이기도 하다는 거. 자, 지금 미국 경영학의 고전 이론 중에서 저는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돼서 교과서에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많이 좀 읽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장면은요,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사례를 좀 한번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준비한 뭐 사실 동영상인데 이 부분이 좀 구현이 잘 안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PDF 파일에서는 이게 구현이 되니까 그쪽에서 한번 보시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 영상들을 집어넣었구나 하는 이해를 좀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인물은요, 찰리 채플린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영화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의해서 가장 포인트는요, 사람이 기계화됐다는 거. 그래서 인간성이 많은 부분 손상을 입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무시를 당했던 세대가 되었다는 거, 시대가 됐다는 거. 이것을요, 사회 각계각층 그리고 각 분야에서 많은 부분 비판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찰리 채플린도 영화를 통해서 기계화돼가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바로 모던 타임즈의 영화였습니다. 자, 한번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아프시니까 한번 쉬어가는 셈 치시고 이 영화를 한번 보면서 이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구나, 이 정도로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1936년도에 소개가 되었던 영화였다는 거. 예, 이것으로 이 슬라이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